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샵 9730 문자 그리고 KBS 콩으로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수 있고요. 요즘에 유튜브 라이브도 열고 있습니다. 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 네이버 다음으로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이름을 치시면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벌써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개망초님, 허창행님, 또 전샘님, K77288857님, 읽기가 힘드네요. 아카시즈님 이렇게 들어오셨고요. 아까 유튜브가 조금 늦게 시작이 됐죠. PL2020님께서 화면이 안 보인다 그러셨는데 이제 화면 열렸습니다. 전봉길님, 진호박님, 민장식님, 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뉴스픽 뉴스 살펴보죠. 오늘도 평론가 두 분 자리해 주셨어요. 송문희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원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스가 아주 많네요. 네. 앞서 봉준호 감독 얘기로 시작을 해봤는데 많이 기분이 좋으셨죠? 다들 아주 기뻐하셨었는데 기생충이 이렇게 할리우드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아쉬웠던 거는 연기상 후보에는 오르지 못한 거. 백인의 장벽을 우리가 아직 못 넘어섰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어요. 두 분이 어떤 점을 주목해 보셨는지 기생충 수상과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비주류의 시선이 세계 영화계 주류를 놀래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봉준호 감독의 열렬한 팬이라 거의 모든 작품을 봤는데요. 봉준호 감독의 모든 작품의 시점이 강자의 시선이 아니라 그 사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비주류로 불리는 심지어 이름마저 갖지 못하고 뭐 기사님, 아줌마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주인공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시선에서 본 어떤 우리 사회의 모습이 사실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많은 공감대를 이뤘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기생충을 한번 보면 이 바퀴벌레가 나오고 곰팡이가 피는 집에 사는 가족들의 시점에서 사실은 이 영화가 주도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유하고 이런 사람들의 눈길이 아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회가 많이 투영이 되고 있고요. 예전에 나왔던 영화 옥자도 보면 대량으로 동물을 사육해서 육식을 섭취하는 사람의 눈길로 이 영화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한 소녀와 우정을 나누고 강제로 사육되고 살처분에 놓인 옥자의 감정을 어떻게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참 흔치 않은 관점이죠. 그래서 관객들이 사람의 눈이 아닌 감정을 갖고 소녀와 우정을 나누는 옥자의 심정에서 이 영화를 그렇죠. 보게 되거든요. 그런 점. 그리고 저는 가장 놀랬던 영화가 마더인데요. 사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엄마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따뜻함, 포근함이 있는데 이 마더는 그렇게 찬양받는 모성의 얼굴을 그린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더 약한 다른 사람의 아들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모성의 아주 잔인한 면이 있다는 것도 조명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다른 시선, 다른 시선으로 세계를 놀래켰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비주류라고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하는 사회였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반론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그런 것을 예술적으로 또 대중성 있게 잘 풀어낸 데 대해서 아카데미가 인정을 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맞네요. 네. 저는 봉준호 감독한테 처음 반했던 게 그 마더라는 영화였어요. 네. 그 마더라는 영화를 보고 정말 한동안 너무 마음이 아프고 먹먹해서 자리를 뜰 수가 없을 만큼 근데 그게 그렇게 흥행에 성공한 건 아니었는데 맞아요. 어떤 메시지를 읽었냐면 이 감독이 물론 뭐 유명한 영화도 많았습니다만 사람의 본성에 대한 성찰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봉준호 감독이 그 별명이 봉테일이잖아요. 네. 디테일이 굉장히 대단하시죠. 디테일하다. 네. 그래서 그 마더 영화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굉장히 슬픈 가운데에서 고속버스 안에서 그 김혜자 엄마인 김혜자 씨가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그게 이제 해가 착 비치면서 역광으로 비쳐요. 고속버스 안에서 춤추는 모습이 그거를 촬영하기 위해서 시간과 각도를 다 맞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섬세하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쾌거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어제는 물론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만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랑 기생충을 또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설국열차는 어떻게 보면은 기차 제일 뒷자리에서 앞칸으로 전진해 나가는 네. 빈부격차를 똑같이 다뤘지만은 뒤에서 앞으로 가는 과정에 어떤 험난한 투쟁을 거쳤다면은 이번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화려한 지상층과 반지하와 그다음에 지하 이런 식의 어떤 올라갈 수 없는 계단을 올라가고픈 어떤 그런 사회 양극화 이런 걸 예. 다뤄서 이건 정말 시대 화두를 건드린 게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주목받던 영화가 조커잖아요. 조커도 사실은 우리가 할리우드에서 늘 멋있고 때로는 뭐 재벌인 멋있는 남자 주인공이 영웅으로 등장했었는데 조커는 어떻게 보면 그들과 전혀 상관없지만 오히려 그들과 정반대에 있었던 악당이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조명했던 보고 있으면 상당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영화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최근 경제 흐름이라든가 전 세계의 흐름을 보면 뭐 월스트리트를 점령해라 해서 그렇죠. 사회적인 약자들이 연대해서 투쟁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양극화 때문에 사실은 뭐 대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분노했던 여러 가지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고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인데 영화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문화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이른바 주류계라고 불리는 할리우드와 그 아카데미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유심히 봤다라는 것도 네. 뭐 아카데미의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 새로운 그렇죠. 역사가 쓰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기생충에서 굉장히 조금 인상 깊게 봤던 게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주인공이 나는 선을 넘는 걸 싫어한다. 그 선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어놓은 사회적인 어떤 강자와 약자 간의 선일 수도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이제 분노하면서 어떤 그 살인을 저지르는 과정을 보면 예. 남자 사장이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이걸 보면서 뭔가 지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쾌쾌한 냄새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규정지어 버리는 이런 거에 대한 모멸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이 영화에서 누가 선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선하다고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죽임을 당한 그 사장 부부가 악인도 아니었거든요. 이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정말 면밀하게 다뤘기 때문에 이 기생충에 우리가 상 받은 걸 환호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왜 지금 시대적인 화두가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먹히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영화를 보시는 게 조금 역시 다르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번에 봉준호 감독 외에도 무대에 올랐던 두 여성이 또 주목을 받았어요. 곽신의 바른손 ENA 대표 또 이미경 CJ 부회장. 이 두 사람의 노력도 분명히 중요하고 새삼 또 주목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제작을 하신 분이 그 곽신의 대표라는 분인데요. 네. 이분이 그 친오빠 영화 친구 욕먹겠습니다만 고마해라 말 묻다 애가 이 영화 찍으신 예, 곽경택 감독이 예. 오빠이고 남편이 영화 해피엔드 찍으신 예. 분이에요. 정지우 감독이에요. 예. 이 곽신의 대표가 이거를 처음과 끝에 제작을 맡았고요. 또 하나 여성이 있다면 그 CJ 그룹에서 굉장한 많은 지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경 부회장 같은 경우에 보면 그 고 이병철 회장이 문화가 곧 이제 경쟁력이고 산업이다 이런 유지를 되받아서 한 25년간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네. 영화 산업이나 이런 것들에 그렇죠. 이번에 그 성과를 가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에 뭐 수상하진 못했지만 사실 기생충과 함께 아카데미 시상식에 간 작품이 있었어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하고 계신데 어제부터 단편 다큐멘터리 부분 후보에 오른 부재의 기억이라는 작품. 어떻게 보셨는지 전혜연 평론가께서 작품 내용과 관련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예, 부재의 기억은 29분짜리 다큐멘터리이고요. 감독 이승준 감독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굉장히 다른 영화와 차별화되는 점은 이 영화를 이승준 감독이 혼자 만들었다기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아픈 일을 겪었던 세월호 유가족 협의회와 같이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네. 근데 저도 뭐 이걸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드문드문 좀 봤는데요. 이게 소개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막 드라마틱한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 당시의 현장 영상, 통화 기록 이런 것이 굉장히 담담하게 나오는데 사실 보고 있으면 그것이 너무 사실적이고 우리가 또 못 겪었던 현상이라 많은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그렇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승준 감독이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 굉장히 의미 있는 두 분과 함께 참석을 했는데 네. 바로 이 큰 아픔을 가진 단원고 학생들의 어머니 2명과 함께 이 시상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단원고 장준영 군 어머니와 예. 김건우 군 어머니 두 분이 감독님과 함께 이 현장에 갔었고 또 희생된 학생들의 명찰을 목에 걸고 카메라 앞에 선의대 저도 그 사진을 봤는데요. 이 어머님들의 웃음이 참 쓸쓸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해서 저도 좀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아카데미 시상식에 오른 것에 대해서 이 어머님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아픈 기억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취지의 소감을 밝혔고요. 또 부제의 기억이 아카데미에서만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또 국제영화에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30일에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또 EBS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네. 또 2019 뉴욕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초청되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미 많은 평가를 받고 있었던 작품이었군요. 네. 자, 정유실의 뉴스 브런치 송문희도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장 전혜연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는데요. 의견들이 좀 올라왔습니다. 전샘 통찰력 있으신 의견들이세요. 그리고 의견을 보내주셨고요. 아카시즈님은 여운이 아직까지 가고 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죠. 이제 새로 대변인에 오른 강민석 신임 청와대 대변인 어제 첫 브리핑을 했는데 지금 현직 언론인이 청와대로 직행했다 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아프게 받아들이겠다 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송 소장님께서. 내용을 네. 먼저 좀 정리해 주시죠. 지난 2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네 번째 지금 그 고민정 대변인이 사임하고 나서 네 번째 대변인의 네. 예, 그 강민석 지금 그 중앙일보에 있던 그 부국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직서 낸 지 나흘 만에 청와대로 직통한 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노조의 또 어떤 성명서도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강민석 대변인은 이 논란을 아프게 받아들이겠다. 그렇지만 성공한 정부의 여정에 동참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남은 임기 동안 후반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동안 내가 대통령의 입으로서 대통령의 마음까지 전달하겠다. 그러면서 신뢰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언론인 출신의 대변인들은 역대 참 많은데 현직에서 직행한 경우도 많았는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고요. 현직 언론인의 대변인 직행 논란을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그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 네. 민경욱 대변인 기억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KBS에서 옮겨갔죠. 앵커를 하다 갔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그때 이거 언론과 맞습니다. 권력의 유착관계가 아니냐라고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비판 논평을 냈습니다. 네. 이거는 언론인을 하나의 무슨 직원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거는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고 또 정영국 전 MBC 출신 대변인도 임명이 되었었죠. 네. 그랬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유독히 또 언론인 출신들이 많이 갔습니다. 지금 뭐 윤도한, 그다음 윤두현, 네. 예, 디지털 YTN 사장도 신임 홍보수석에 갔었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옛날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 정부는 권한 유착이라는 게 없다. 언론계에서 공정한 활동을 했던 분이 청와대에 와서도 똑같은 능력을 갖고 공정하게 한다면 나는 그거를 높이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권한 유착의 어떤 의혹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로 끊어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언론계에서 걱정하는 거는 이게 권한 유착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과 권력 간에는 어느 정도의 거리와 건전한 긴장관계가 필요한데 네. 어떤 펜과 마이크를 권력 감시와 비판에 썼던 사람들이 네. 어느 날 갑자기 정부의 입으로 들어가는 정부의 직원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의 공정성 부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한국의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많이 낮아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행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기자 출신이라서 사실 계속 미소를 띠고 듣고 계세요. 같은 언론계 출신 예. 분들에 대해서 말 안 하는 게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그 기자들
그러니까 기자, 언론인 출신들이 뭐 공직에 진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뭐 감사하게도 뭐 대변이나 홍보 쪽은 아니었지만 또 뭐 공공기관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고 해서 왜 언론인을 기용하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던진다면 언론인들이 좀 돌직구나 쓴소리를 하던 역할을 하다 보니 그렇죠. 내부에서도 좀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뭐 요구사항도 있을 거고요. 또 굉장히 뭐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기관인데 홍보가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 기관의 위상도 높이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이 기관을 활용하게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언론인들을 기용하기도 합니다. 그 흐름 자체가 뭐 좋다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사실 중앙일보 노조에서도 냈던 부분이 뭐 성 수석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즉 언론과 권력이 일정한 정도의 어떤 긴장 관계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계속 말 그대로 권력의 최고 집단인 청와대로 직행하는 모습은 이 권력의 어떤 감시해야 되는 언론과의 좀 건강한 긴장관계, 반드시 필요한 긴장관계를 좀 느슨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언론계 후배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유명한 어떤 분들을 배출한 언론사에서는 뭐 자부심도 있지만 사실 이런 우려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들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국민 통합에 나서는 경우도 있지만 국민들이 어떤 분열했을 때는 또 굉장히 한쪽에 비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과거 이분이 몸담았던 언론사와 또 연결돼서 수많은 해석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마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신임 대변인께서 포부를 밝히셨는데 저는 성공한 정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성공한 정부야말로 국민의 성공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 여정에 동참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는데 저는 성공한 정부라는 것이 민주당을 통한 정권의 재충출 보통 이렇게 당직자들은 생각을 하시는데 그 당직과는 거리가 먼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건 지지하지 않았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존경할 수 있는 정부로 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언론인 출신의 강점이 굳이 있다면 돌직구를 던지시는 건데 밖으로 돌직구는 못 던지시겠지만 청와대 내부에 들어가서 어렵더라도 쓴소리를 좀 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근데 그게 들어가면은 다들 다 잘 돌직구를 더 잘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부터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들어갈 수도 있어라는 생각을 한다면 정말 그 쓰는 글이 정말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쓸 수 있겠는가, 비판을 가할 수 있겠는가. 들어간다 그러면 또 원팀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떤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저는 한국 언론이 정말 예전에 그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이런 걸 되찾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믿음직스럽고 유능한 인물들이 언론 계속 남아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뭐 이렇게 논설위원급 이상 간 다음에 보직 같은 걸 맡지 못하면 사실 마땅히 또 갈 데가 없는 것도 현실이에요. 언론계에서 이걸 받쳐줘야 되는데. 뭐 정치가 좋기는 하죠. 뭐 사법부에서도 판사, 검사 옷 벗고 바로 그냥 가버리고 어떻게 보면 정치가 모든 거를 그냥 가져가 버리는 정치 과잉의 시대가 아닌가 싶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언론은 언론에서의 역할을 언론인이 언제까지나 할 수 있고 또 뭐 사법부는 사법부가 존경받는 법관과 검사로 계속 남아 있고 이런 게 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성의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취지와 목표를 갖고 만들어진 그런 당인지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예, 여성의당 아직 공식적으로 창당이 된 것은 아니고 이제 창당이 될 예정이죠. 예. 여성의 정치 세력화나 의회 진출을 목적으로 이런 정당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고요. 지난 1일 뭐 창당 준비도 결의됐고 24명 정도가 주축이 돼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오는 3월 창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졌고요. 만약 당이 창당되면 1945년 창당됐던 대한여자국민당 이후 처음 나오는 여성 있었습니까? 1945년에 대한국민 무슨 당이요? 대한여자국민당이요. 여자국민당. 이런 게 있었군요. 나오는 여성 정당인데 그래서 4월 총선에서 얼마나 또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건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될지 그런 점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창당 준비 주비위원 중 한 명인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할당제라는 제도적인 장치 대신에 여성의 대표성을 높일 새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두 분이 미리 좀 여기에다가 첨언을 해주신다면 방향성을 좀 잡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오늘 친정격인 언론에도 쓴소리를 하고 네. 또 여성계의 분들에게 쓴소리를 하려니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네. 돌직구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다고. 좀 따뜻한 사람이 되고 근데 자꾸 돌직구를 던지게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창당 취지를 보면 굉장히 뭐 훌륭하고 또 사실 뭐 해화역 우리 사건이라던가 네, 많았죠. 뭐 여성이 또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되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건, 있었고. 우리도 다뤘던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을 비롯해서 개인이 해결할 수 없고 제도적으로만 입법을 통해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다만 여성계에서도 일정 부분 통렬한 분석과 반성을 기반으로 해야 더 좋은 어떤 정치 세력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민주당에도 자유한국당에도 일부러 이른바 여성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비례대표로 영입이 됐었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초선 의원들도 있을 거고 살펴보면 재선을 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럼 그동안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례대표를 받기도 하고 공천에서도 일부 분들은 많은 이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 소명에 맞는 역할을 어떤 부분은 잘했었는지 또 어떤 부분은 부족했는지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평가를 돼야 새로운 정당의 가치가 더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성계가 사실 그동안은 더 단결하는 것이 강조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거고 또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나셨던 선배들에게 마치 좀 불경한 일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세대를 껴안고 또 정말 여성뿐만 아니라 의식 있는 남성들에게까지 존중받는 정당으로 태어나려면 좀 아픈 부분도 한번 돌아보고 거기서 더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성들도 상당히 다양할 테니까요. 뭐 여성의 당이라는 그 이름으로 출범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뭐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장하는 바가 물론 여성들의 진출이 더 활발해져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뭐 성평등 동수 뭐 국회의원을 주장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현실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여성 문제라는 거는 여성이라는 거를 그러면 남성의 당도 출범해야 되지 않겠나. 여성의 당을 만약에 하나로 만든다 그러면 물론 필요성은 있죠. 많이 어떻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약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당이 출범해야 된다는 당위성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단순히 여성이 많아진다고 해서 여성 목소리가 반영이 될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해서 어떤 거를 주장할 것인가? 여성 의제라는 거는요. 사실 딱 드러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여성 문제는 뭐 노동구조, 뭐 기업문화, 복지체계, 노동자로서 여성만 해도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엄마이자 노동자이자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되어 있는 것인데 저는 사실은 여성의 당이 만약에 출범한다 그러면 저는 좀 의식 개혁 운동부터 했으면 좋겠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은 것이 아까 마더 얘기했지만은 엄마라는 이름으로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내 아이 내 가족 중심으로 조금 소이기주의로 가는 것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아이가 소중하면 남의 아이도 소중한 것이고 내 아이 교육이 중요하면 남의 아이 교육도 중요한 것인데 뭔가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제 제가 어떤 상담을 했었는데 고등학생 아이가 공부를 안 한다. 엄마는 어디 좋은 데를 보내고 싶은데 공부를 안 한다 이래가지고 너무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뭐 거의 내분 상태가 나가지고 제가 조금 상담을 했었는데 제가 또 봉준호 감독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이런 소수의 창의적인 인재들이 만들어가는 시대예요. 또 핵이라든 교육이 중요하지가 않은 시대가 오는 겁니다. 봉준호 감독은 14살 때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의 디파티드라는 영화를 보고 영화인을 꿈꿨어요. 그리고 이 영화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 힘든 길을 가는데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영화 동아리에서 만난 팬이에요. 같이.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생활이. 살인의 추억 찍기 전까지 쌀이 떨어져서 친구가 갖다 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내가 응원을 합니다. 끝까지 못 먹어도 고다 가라 이런 식으로 이런 아내의 지원이 없었다면 오늘날 봉준호 감독이 없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녀를 키우거나 남편하고 관계에 있어가지고 뭔가 그 뭐 돈을 벌어와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와야 되는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여성들의 의식 이런 것부터 바꿔나가고 뭐 남편이든 아이든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성들이 이런 의식부터 바꿔나가는 것이 진정한 여성의 어떤 시작이 아닐까 뭐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한마디만 덧붙이면 소장님하고는 좀 다른 의견인데 네. 의식의 문제는 의식의 문제이지만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문제는 분명히 정치권에서도 문제제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성 정당에 들어갔을 때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통하는데 당원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과연 정당 내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아무리 본인이 여성 비례대표로 들어갔도 이런 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겠죠. 그런 예. 한계 때문에 또 이렇게 지금 여성들이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문제 진단 그리고 좀 아픈 부분이더라도 그렇다면 왜 반성하고. 기존에 있는 제도에 있던 분들은 왜 하지 안 되냐. 못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간다면 조금 더 한 발 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성의당에 남성들이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머리를 모으고 같이 동의를 해나가고 해야지 이것이 더 파급력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송문희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